네, 오늘도 정치권의 흐름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고은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서 그 허승한 앵커가 전해준 대로 그 최경환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예. 뭐 발언을 보면 뭐 대통령이 우실까봐 조마조마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런 비판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또 되게 굉장히 좀 조마조마해 보여요. 저렇게 친박계와 비박계 저렇게 이렇게 개파 갈등 너무 심하게 조장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차피 들고요. 공천 국면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예, 당내 예. 개파 간 그 이 기세 싸움이랄까요. 네. 삿바 싸움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네. 지금 이 최경환 의원이 그제는 그 대구 경북을 위주로 했다면 예. 어제는 또 대구 경북에서 지금 부산까지 이제 내려온 셈이거든요. 그랬죠. 사실은 보면 부산은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텃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건 김무성 대표의 텃밭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할지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후보를 뽑아달라. 그 뽑아달라는 후보들은 결국 누굽니까? 결국은 친박계 쪽에 계신 분들인 거죠. 사실은 어저께 이 윤상식 장관의 출마한 기장 의뢰도 가셨지만 예.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사실 부산진 의뢰 이현성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현성 의원이 누구냐면 김무성 대표의 오랫동안 이 보좌관으로 모셨던 측근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 그런 후보의 사무실에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서 활개치도록 놔두지는 않겠다는 그런 상당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비박계가 상당히 우위를 점했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면 오늘 뭐 지역 언론 분석을 보니까 거의 100중세까지 왔습니다. 예.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공천만 잘하면 부산에서도 이 김무성 그러니까 비박보다는 친박이 우위를 점해서 다음에 향후 정권 재창출까지 예. 친박계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보관을 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산 민심을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한편에서는 부산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박계 의원들이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뭐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그 이전에 네네. 김무성 대표가 비박 50명을 따로 모아서 살아오라. 그것도 현역 의원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뭐 친박이 지금 실세라는데 이 특정한 사람들만 모아서 만나는 거. 이걸로 지금 새누리당의 상향식 경선, 그야말로 100% 민주주의라는 상향식 경선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마다 예비 후보들이 대여섯 명씩 있을 건데 그중에 특정한 사람 지역만 방문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고 지지한다고 양 계파가 다니면서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100%이 상향식 공선입니까? 처음부터 완전 불공정 찍어놓기 경선이죠. 그냥 상향식 경선을 빙자한 둘러리를 나머지 후보들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가면서 이것이 민주적 경선을 했다. 그리고 지금 유령당원 문제가 한 보름 전에 터졌는데요. 그랬었죠. 1월 31일까지 정리한다 했는데 1월 31일 전수조사한다 했습니다. 1월 31일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령당원 문제를 어떻게 전수조사해서 정리했는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 그러면 유령당원이 있는 채로 여론조사를 해서 책임당원 여론조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짜 당원들이 합니까? 그다음에 당비 대납은 조사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이 경선은요. 처음부터 바꿔야 될 사람, 교체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 네. 컷오프를 해서 30-40%의 사람들을 물갈이를 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갔어야지요. 지금 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아마 억만징창이 돼갈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당 내 개파 갈등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뭐 여론 신문에도 보면 50대 50으로 해갖고서는 그 개파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개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예요. 예, 뭐 선거를 앞두고 개파 간에 또 결집하고 세몰이하는 것은 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쟁이 원칙에 기반한 경쟁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의원 50명을 모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예. 지역 상황을 물어보고 각자 살아서 돌아오라 건배까지 하면서 이렇게 출마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 예. 대표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아주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친박 입장에 봤을 때는 그동안에 구심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그다음 윤상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친박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이제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여의도에 복귀하면서 네.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개소식에 참여하면서 친박 의원들을 또 진박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얻고 있는 이 진박 마케팅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이름만 내걸고 자기가 진박이니까 찍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출마자들의 그 인물 특성이라든지 네. 지역 공약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 인물들이 뜨지 않으니까 최경환 의원이 지역에 가서 대통령의 그 울까봐 네, 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이런 네, 네. 감정적인 자극 발언을 해서 예. 지지를 그 결집하는 이런 결론까지 이르고 있고요. 뭐 결국 이렇게 이르면은 이게 지지율이 뜨지 않고 이게 진박 후보들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 주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구에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그 인증 마크 찍어준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안 그래도 진짜로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대통령의 그 성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진박 마케팅이 실제로 지금 사실은 별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박 마케팅이 힘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나마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대구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미미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이 사람으로 꼭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마케팅과 달리 지금같이 대통령의 후광을 이용한 마케팅이 효과가 없다면 나중에 가서 대통령 레임 덕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여를 하는 셈이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진박 마케팅이니 뭐니 해서 내부 밖으로 싸움으로도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좋지가 않고 특히 지금 얘기 나온 TK나 PK 지역은 사실 새누리당이 깃발을 꽂으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새누리당 전체를 위한다면 정말 수도권이라던가 충청권 중원을 노린다던가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영향으로 이렇게 좀 이 새누리당의 이 선거 전략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뭐 진박 의원이라고 하는 진박 후보라고 하는 이재만 동구청장과 좀 맞붙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좀 출마 선언을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출마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 원내대표 사퇴 선언 때 언급했던 그 헌법 조항까지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요 원내대표 사퇴 선언했을 때 당시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네, 그 사퇴 회견할 때도 헌법 1조 1항을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1조 2항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미심장한 발언인데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는 본인이 쫓겨나는 이런 사태가 이 민주공화국답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고요. 이제 지금 권력은 국민에게 놓는다라는 거는 뭐 아무리 진박 마케팅을 해도 결국은 국민이 표를 던지는 거니까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뭐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합니다. 네. 예비 후보보다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굳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후보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분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부분은 네. 지난 주말부터 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이 진박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 본인이 조금 앞서 있지만은 네. 이 선거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본인도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맞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을 가는데요. 지금 네. 새누리당의 지난주부터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는 권력자라는 발언을 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해서 연이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목요일 날부터는 이 친박에 반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말부터는
이 대구 경북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남까지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 전체 이 지원 유세가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에는 또 비박 50명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살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체 돌아가는 판이요. 그야말로 이름만 상향식 경선이라고 해놓고 전혀 상향식 경선과는 관계없는 한마디로 계파별로 찍어서 한 명씩 지원해주는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국민들 보고요. 새누리당의 경선에 한마디로 전부 둘러리를 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선을 하면서 이제는 김무성 대표가 어디에 가서 이 상향식 경선이 가장 이 민주적인 개혁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저는 새누리당이 상향식 경선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차라리 그냥 개싸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보면요. 예. 좀 너무 세게 발언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 지금 보면 그 김무성 대표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은 좀 침묵을 해왔었고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현역 의원의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포기하고 그렇죠. 미리 등록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더더군다나 사실상 지지율 면에서도 보면 한 20%포인트 예, 이상 차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나요. 예. 그런데도 보면은 본격적으로 좀 반격을 하고 나선 모양새일 때는 어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는 유승민 키즈라고 해서 유승민계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본인이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지금 최경환 의원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출마한 지역이 예, 예. 다 유승민 의원들하고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원하는 원치 않든 이 그 유승민계의 수장인데 수장 입장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신의 정치적 동료들을 에워싸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센 발언이죠.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청와대의 그 상당한 그 뭡니까 지지를 등에 업은 진실한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네.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네. 결국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구의 유권자들, 경북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오만한 행위다. 네. 결국은 이분 이 유권자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 네. 그 진실한 사람, 그 진박 후보들 너무 나대지 마라. 네, 네.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한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유승민 의원의 페이스북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곧 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빼앗긴더라도 봄이 온다는 그 시가 연상이 될 정도로 네. 지금은 이 유승민을 비롯한 유승민계 의원들이 상당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지만 예. 우리가 4.13 총선을 통해서 꽃피는 만개하는 봄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어법은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러한 그 이 뭡니까 어법과 네, 네. 상당히 유사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결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굉장히 좀 결기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은 말씀하시지만은 유승민 의원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혹시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는 유승민계가 같이 움직일지 아니면은 혹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비박계 의원 같이 연대해서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비박계는 이제 여러 특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친 김무성 계보도 있고요. 또 그 친 이명박 또 그 대통령 그 이제 계보들도 있고요. 예, 예. 또 개별적인 또 의원들도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총선에 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유승민 의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유승민 의원 최근에 그 개인적으로 참 외롭고 힘들다. 네. 이런 발언을 이제 하면서 예비후보를 등록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승민 본인뿐만 아니라 유승민을 따르는 의원들을 전체 심정적으로 동조해서 네. 전면전을 펼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TK 목장에서 이 진박들과 승부해서 이겨서 다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번 총선과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다음 대선 때 네. 자기들도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깃발을 들고 나가겠다. 이제 예. 이런 입장으로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네네. 보면 이 정치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또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친박계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최경환 의원, 그다음 대구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다 동지적 관계였는데 네네.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경쟁자가 되고 이제는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이런 그 적대적인 관계까지 간다는 게 참 네네.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좀 보세요? 보기에는 일단 최경환 의원이나 진박 마케팅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을 결국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피해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을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치라는 경우는 결국 감정과 심리의 영역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동정심 가는 사람한테 표를 주게 되어 있고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원내대표로서 쭉 버티다 마지막 한마디 헌법 1조 1항을 언급하면서 네. 와 대단하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심어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애둘러서 반격을 하는데 권력은 국민에게 오는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의 후광을 입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해주면서 또 이제 희망을 심어주잖아. 그래도 보면 온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유승민 의원이 이 지금 게임에서 살아남는다면은 앞으로 대구 사선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마 7월달 전당대회 때 네. 당 대표로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요. 네, 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지금 보면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해보면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개파 갈등으로 좀 네. 비례가 됐었잖아요. 네. 이환구 의원을 뭐 이렇게 좀 유력하게 좀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다시 그때 당시에 그 공관위원 예. 임명권을 좀 달라고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이 전망하시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의 속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공관위원장 문제를 길게 끌면 끌수록 본인에게 그렇게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 이양구 위원장을 받아주는 대신 아마 자신은 나머지 그 공관위원들을 자신이 전부 다 100% 추천하는 걸 달라고 했지만 예. 상당 부분 아마 가반수 이상은 본인이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 네. 결국은 어차피 합의 체제, 협의 체제로 갈 거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이 양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 양구 의원이 뭐 물론 나름 정치적 소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상향식 공천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나 또 한 측면은 보면 이양구 의원이라는 분이 아까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워낙 강한 분이기 네. 때문에 결코 친박계의 요구대로 아,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네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다. 네네. 그것이 여론의 힘으로 만약에 그 이양구 의원만 견제만 된다면 예.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이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나고 저는 봅니다. 한편으로는 여론의 어떤 그걸 예. 기대한다 이렇게 예. 보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뭐 김무성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공관위원장 선출 전에 예. 지난주에 굉장히 그 권력자 공세를 하고 예, 또 예. 비박 직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관위원장 부분에는 이양구를 받는 거는 뭐 이 여야 그러니까 비박 친박에서 다 공통적으로 합의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네. 또 확정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공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15명 안팎이라 그러는데요. 예. 지금 뭐 사무총장, 1, 2 사무부총장, 원내 부대표 그리고 9명의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행사한다. 예, 예. 이것이 아마 친박 쪽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위원장은 양보했으니까 내가 위원들을 좀 더 많이 하겠다. 네, 네. 서로 간에 비슷한 숫자로 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당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야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인재 영입급이 이래저래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보면은 이번엔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 비서관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좀 기자회견 10시에 했는데 이분이 재작년 말에 정치권 휘둘렀던 그 청와대 문건 유출 네. 사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적장의 호위무사를 네, 네. 자신의 그 자객으로 들이는 예.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죠. 사실 뭐 자객이 표적 그 뭡니까 이 상대를 네, 표적에서 이 나름대로 처차한 데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네, 자격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을 이렇게 영입한 것은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를 나름대로 지켜가겠다는 그런 상당한 예, 이 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지금 조홍천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핵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청와대 내의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의 전행뿐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내에서의 소통, 불소통 문제라든지 네. 비민주적 문제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아프게 네. 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네.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비민주성 약간 편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을 할 때 네. 상당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그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를 지금 사실은 원래 그 마포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이번에 영입을 하면서 그 마포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먼저 던진 안대희 전 대법관과 이렇게 맞붙이는 이런 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하던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애초에 식당도 뭐 그런 위치를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아, 예. 예, 뭐 전복 식당을 한다 그러는데. 네네. 근데 조홍천 그 전 비서관은 그쪽으로 가도 네. 뭐 크게 어색한 게 아닌 게 네. 사실 저분도 정권마다 한 자리씩을 해왔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아무 검사나 시키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장 또 특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뭐 전력으로 보면 그 본인이 이장 저당에 다 끈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고 네네. 어차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등을 져서 본인의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야당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이 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네네. 사람이 뭔가 틀어져서 저렇게 또 야당에 갔다. 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으면 예. 많은 정보나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아는 게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야당에 더민주에는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네네. 이 부분들을 이번 총선이나 내년 대선에서 공세거리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국 정치는 그래서 네. 막장인 겁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막장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참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예, 조홍천 그 공직비서관의 그 입당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결국 불순한 의도가 드러낸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는 야당이 좀 초도함을 좀 드러낸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네.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게 본인이 총선 때 선거용으로 일회용으로 야당이 이용당할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아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본인이 결국은 좀 권력 지향적이고 또 출세 지향적이고 또 약간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그 정치적 도의와 또 소신, 원칙 이런 걸 버리고 예. 야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은 어느 지역에 출마하든지 간에 네. 큰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네. 결국은 야당의 그 어떤 그 용도에 맞춰서 네. 사용되고 나중에 폐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홍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그 정권에 있었었고 여러 가지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좀 아픈 어떤 영입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기대를 좀 하시나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영입 전략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항상 국무회의 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 법안 통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야당 심판론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예. 메시지를 완전히 김종인 위원장이라던가 조홍천 비서관이라던가 현 정권과 완전 반대가 돼버린 사람들 네네. 편이었다가 돼버린 사람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러한 이미지에는 일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권 예. 심판론에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예. 단지 이제 총선에 뭐 친박 후보에 대한 적용용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내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요. 한 분 또 얘기를 좀 해보면 영입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해보면요. 장하성 교수가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자리에 내정이 돼서 영입이 될 뻔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지금 장하성 교수가 현실 정치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깊은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 진신 캠프 때도 합류를 했었고 그랬었죠.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나름의 정체성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조금 좀 침체 국면인데 예.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예. 그건 결국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할 더불어민주당이 반전의 계기를 확보했는데 네. 자신이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정도의 인물인가? 아, 예. 이 인물은 결국 그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왔다 갔다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 혼란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자신이 봤을 때는 이건 옳지 않다. 아, 예. 사실은 나도 그 자리 갈렸으면 갈 뻔했는데 내가 거부하고 결국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이다. 네. 그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런 분을 모셔올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지난 연말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요구했던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나쁜 행거 아니냐.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그럼 문재인 대표 체제 또는 친노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안철수 의원을 당에서 쫓아내기 위한 네네. 하나의 포위 작전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 비판인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는요. 예. 성공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게 많고 업적이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자신의 그 컨텐츠나 이 가치를 이 대외적으로 브랜드화하는 거. 예. 또 그리고 마지막에 정치판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때 예. 협상을 해서 제대로 몸값을 받아내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장하성 교수는 김종인 위원장보다 훨씬 아는 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협상 능력이라든지 또 자신의 이 정확한 이 컨텐츠의 제목이 뭐냐 네, 이런 네. 부분은 김종인 하면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네. 근데 장하성 하면 뭐 그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협상 권유는 왔을 건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어느 직책이냐 또 정확하게 어떤 대우를 해줄 거냐라는 걸 절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아마 장하성 교수는 이렇게 이 애매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갔을 거고 네. 김종인 씨는 자기한테 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직책에 어떤 대우를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다. 이 차이이고요. 네, 네. 장하성 교수가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게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토크 콘서트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말도 사실 토크 콘서트에서 할 말인가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안철수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어쨌든 6주 만에 예. 지금 신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 면에서 좀 혹시 좀 짧게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어제 그 미리 앉아 지금 그 대표 체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국민의당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이 세 명의 정치인이 3개축, 삼두마차인 셈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세 명이 그러면 어떤 조합을 할 것인가? 네. 화학적 결합을 하면 그러면 새로운 뭔가 이런 연금술에 의해서 무슨 체제가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천금이 될 것이냐, 네. 천안금이 될 것이냐. 아, 예.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안천금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그 상임 공동대표라고 상임이라는 걸 해서 서열을 더 그러니까 당내 서열 1위를 준 거 아닙니까? 예, 예. 1위를 준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이런 지지율이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 침체가 오는데 예, 예.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국은 안철수 의원 개인의 즉 지지율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네, 네. 그런 현실을 감안한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네. 그러면 나머지 천정배 그럼 김한길 의원은 가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네.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가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대로 가면 무작정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는 네, 네. 않을 겁니다. 네. 결국 이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는 예, 예. 결국은 공천과 정책의 문제겠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현실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김한길 의원과 예.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호남 정치 세력을 복원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천정배 의원의 나름대로의 또 생각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앞으로 국민의당의 이 승패가 가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 창당대회를 하는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 사실 뭐 출발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닥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네. 20명을
모을 가능성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예, 이런 예.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안 좋죠. 네. 원래 뭐 교섭단체를 이룬 채 출발을 해야 분위기가 좋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 대표를 장준희가 있었으면 당 대표를 일찌감치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라도 네. 당 내부에 있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예, 어제 예. 오전까지 안 나오니까 네. 어제 오후에 석간에는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내일이 창당대회인데 당 대표도 지금 깜깜해서 현장에서 박수치고 뽑을 거냐. 저녁 늦게 그러니까 이제 정해졌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전해졌는데 그랬었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내부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천정병원이 박주선, 김민석 등과 당을 만든다 이러다가 네. 혼자서 갈 때 저분 아마 대표 내정됐을 거다 그랬는데 결국 대표 정치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안철수 의원이 또 지도부에 참여하느냐라는 갈등이 있었을 거고 네. 결국 정리한 것은 호남을 대표해서 천정배, 수도권 비주류를 대표해서 김한길, 영남을 대표해서 안철수 이렇게 이제 3인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 깔끔한 단독 탑보다도 더 네. 이 문제가 앞으로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각자가 정체성이 조금씩 다른 부분 때문에 예, 예. 바라보는 사람한테 당의 색깔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대표 문제 하나가 앞으로 예. 저 당에서 해결해야 될 정체성 문제, 예. 또 인적 구성 문제, 네. 또 앞으로 그 저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 등이 혼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 보여주는 그런 측면인데요. 네, 네.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체성부터 이제 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 정리를 해서 네. 우리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당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민주하고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요소가 곳곳에 좀 내재해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창당 전에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목표가 좀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달 15일까지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구성하면 어쨌든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혹시 가능할 거라 창당대회가 혹시 기폭제가 돼서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창당 대회로 인해서 이게 기폭자가 돼서 굉장한 반등의 효과를 누리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다 창당하나? 아 오늘이구나 벌써 뭐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뭐 오늘의 이 창당위원이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분들 가지고 이제 세 분이 나눠서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만약에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네.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지지율 반등을 할지 한 번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면 국민들이 좀 신당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새로운 이슈를 끌고 간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물 면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면이 없다라는 지적이잖아요. 예. 사실 그 창당 대회를 하면은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상당한 지지율 이게 반등이 있어야지 정상적인데 네. 그 창당만 형식적으로 하지 사실 내용 컨텐츠가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당이 그 합리적 개혁 노선을 천명했지만은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건지 어떤 정치적 노선을 갈 건지 네. 또 공약과 정책은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시화된 게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기존의 과거에 함께했던 인물들, 뭐 전 그 김성식 의원도 네. 어제 합류하긴 했는데 과거에 같이 했던 인물들만 복귀했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국민의 기대감에 조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안철수 사당화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한 명에 의존해가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시스템이고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도 정치하고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수도권 또 타 지역으로 이게 전이 효과가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국민의당 생일 잔치인데 뭐 기뻐만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흐름 짚어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